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무더운 7월 보름, 안성읍내 권첨지 대간방에선 그야말로 애처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권첨지는 조선 땅에서 알아주는 도공으로 일평생을 도자기에 매달렸지요. 허나 60을 바라보는 권첨지는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들듯 끙끙 소리를 내며 젊은 부인 위로 올라탔지요.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마치 불 꺼진 화로처럼 연기만 피울 뿐 불길은 잃지 않았답니다. 그의 쭈글쭈글한 이마엔 콩알만한 땀방울이 주렁주렁 맺혔고 희끗희끗한 수염은 헐떡거리는 숨결에 따라 파르르 떨렸지요. 잠깐. 아이고, 이놈의 몸뚱이가 왜 이리 말을 안 듣는지. 서방님, 오늘도 벌써 풀무가 꺼지시는 겁니까? 아직 달도 중천에 뜨지 않았는데. 춘덕의 목소리엔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첨지가 숨을 헐떡이며 변명했지요. 아니, 그게 오늘따라 몸이 천근만근이라서 낮에 가마 앞에 너무 오래. 가마 앞에선 밤새 서 계시면서 제 앞에선 고작 100 꺼내기도 전에 쓰러지시는군요. 춘덕이 말을 자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늙었나 보. 늙으신 건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시들 줄은 몰랐네요. 마당에 호박꽃도 해 뜨면 시드는데 영감님은 달 뜨자마자 시드시니. 춘덕은 긴 한숨을 후 내쉬며 몸을 돌려 누웠지요. 풀어헤친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고 하얀 목덜미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답니다. 가마불은 사흘 밤낮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면서 제 몸에 불은 향 피우는 시간도 못 가시는군요. 도자기 1000개는 구우셔도 자식 하나는 못 만드시겠어요. 춘덕의 신랄한 독백에 권첨지는 부끄러움에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안성에서 제일 가는 도공이요. 도공은 도공인데 도자기는 만들어도 애자기는 못 만드시는 도공이시죠. 얼마 후 순덕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권첨지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맨발로 마루 끝에 나와 앉았답니다. 여름밤 바람이 그의 땀에 젖은 적삼을 스쳤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히 비추고 있었고 저 멀리 공방에선 여전히 가마 불빛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권첨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내가 이게 뭐란 말인가. 불의 신이라 불리던 내가 고작 불씨담만도 못한 꼴이라니. 마당 한 구석에 쌓인 장작더미를 바라보며 권첨지는 씁쓸히 웃었습니다. 저 나무들은 가마 속에서 활활 타올라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낼 텐데 자신은 고작 꺼진 재만 남은 꼴이었지요. 젊은 것이 불쌍하구나. 꽃다운 나이에 물 빠진 숫덩이 같은 영감을 만나. 차라리 생나무라도 만났으면 불이라도 붙여볼 텐데. 권첨지는 하늘의 보름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여전히 둥글고 밝았지만 자신은 이미 금간 그릇 같았지요. 잠도 안 오는구나. 차라리 공방이나 둘러보자. 권첨지는 힘없이 일어나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환한 덕에 등불 없이도 길을 찾을 수 있었지요. 공방 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직 따뜻한 가마의 열기가 느껴졌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구석진 곳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지요. 권첨지가 다가가 보니 누더기를 뒤집어 쓴 거지 아이가 쓰러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었지요. 머리카락은 떡져 있었고 얼굴엔 때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열병이 났구나. 권첨지는 자식이 없는 터라 아픈 아이를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지요. 소년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뼈만 앙상했답니다. 얘야, 정신 차려라. 이봐. 권첨지는 아이를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레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지요. 부엌으로 달려가 미음을 끓이고 약재를 다렸답니다. 평소 안방에서의 무력함과는 달리 아픈 아이를 돌보는 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아이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권첨지는 조심스레 아이의 머리를 들어 올려 물을 먹였지요. 천천히 마셔. 급하면 체한다. 권첨지는 밤새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열이 오르면 찬 수건을 갈아주고 추워하면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마치 친자식을 돌보듯 극진했답니다. 그렇게 사흘 밤낮을 정성껏 돌본 끝에 아이는 겨우 열이 내렸습니다. 눈을 뜬 소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려 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여기? 때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거라. 아직 몸이 완전히 낫지 않았다. 권첨지의 따뜻한 목소리에 소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동안 맞기만 했지. 이런 친절은 처음이었거든요. 소년의 까만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답니다. 제가 며칠이나 누워 있었습니까? 사흘이다. 열병이 심했구나. 사흘이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소년이 급하게 일어나려 하자 권첨지가 말렸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칠복입니다. 부모님이 7번째 복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작년 역병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들도 다. 칠복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권첨지는 안쓰러운 마음에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불쌍한 거. 나도 자식이 없어. 그 마음 안다. 권첨지는 다시 미음을 떠먹였습니다. 칠복은 눈물을 흘리며 받아먹었지요. 따뜻한 미음도 다정한 손길도 너무 오랜만이었답니다. 어르신, 제가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뭐라도 일을 시켜주십시오.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은 몸으로도 칠복은 마당으로 나가 바닥을 쓸려 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빗자루를 찾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그만해라. 먼저 몸부터 추스르거라. 아닙니다. 이 정도는. 칠복이 다시 쓰러지려 하자 권첨지가 부축했습니다. 이놈아, 목숨이 아까우면 가만히 있어라. 몸이 나으면 그때 일을 시킬 테니. 정말입니까? 칠복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권첨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공방 일을 도와보겠느냐? 힘든 일이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칠복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흙과 씨름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물을 길어오고 전날 말려둔 흙을 정성스레 이겼지요. 그의 손은 날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더욱 반짝거렸습니다. 또 제일 먼저 나왔구나, 칠보가. 어느 날 일찍 일어난 권첨지가 공방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칠복은 이미 흙 반죽을 끝내고 물레 앞에 앉아 있었지요. 나리께서 말씀하셨잖습니까? 흙과 하나가 되려면 흙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요.
권첨지는 아무 말 없이 칠복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맺혀 있었지만 칠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레를 돌렸지요. 권첨지의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답니다. 이 아이야말로 진정한 장인이 될 제목이구나. 칠복은 남들이 쉬는 시간에도 가마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의 색깔을 관찰하고 온도를 가늠하는 법을 스스로 익혔지요. 때로는 밤새 가마를 지키며 장작을 넣었답니다. 칠보가, 가서 쉬어라. 내가 지킬 테니. 아닙니다. 나리! 불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칠복의 얼굴엔 그름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가마 불빛을 닮아 붉게 빛났지요. 권첨지는 젊은 날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칠복은 어느새 늠름한 사내로 변해 있었습니다. 키는 권첨지보다 한 뼘은 더 컸고 어깨는 장정 2명의 몫을 해낼 만큼 넓어졌지요. 매일 무거운 흙덩이를 나르고 풀무지를 한 덕에 가슴팍은 단단했고 팔뚝엔 힘줄이 붉어져 있었답니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피부는 건강하게 빛났고 한때 앙상했던 뺨엔 살이 올라 남자다운 각이 잡혔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하고 겁먹은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과 열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지요. 짙은 눈썹 아래 반짝이는 눈은 마치 깊은 우물 같았답니다. 칠복이가 이렇게 훤칠한 사내였다니? 마을 처자들이 지나가며 감탄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거지였던 아이가 이제는 누가 봐도 멋진 사내가 된 것이지요. 칠복이 물레 앞에 앉아 도자기를 빚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굵은 손가락이 섬세하게 움직이며 흙의 생명을 불어넣었고 진중한 표정으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은 이미 한 명의 장인이었지요. 나리, 보십시오. 드디어 균열 없이 완성했습니다. 칠복이 자신이 만든 항아리를 들어 보였습니다. 매끈한 곡선과 균형 잡힌 형태가 완벽했지요. 권첨지는 항아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훌륭하다. 칠보가, 이제 너도 어엿한 도공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칠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모두 나리 덕분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아니다. 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권첨지는 칠복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마치 친아들을 대하듯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지요. 그렇게 칠복이 공방의 기둥이 되어가던 무렵 어느 날부터인가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춘덕이 마치 봄날 꽃 냄새를 쫓는 나비처럼 공방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지요. 예전엔 안채에만 있던 그녀가 이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바깥채를 들락거렸답니다. 그것도 곱게 단장을 하고 말이지요. 연지를 진하게 바른 입술은 잘 익은 앵두 같았고 쪽진 머리엔 은비녀가 반짝거렸습니다. 걸을 때마다 치맛자락이 살랑거렸는데 그럴 때마다 하얀 버선이 언뜻언뜻 보였지요. 칠보가 물레 돌리는 소리가 안채까지 들려 낮잠을 못 자겠구나. 사실 그녀는 낮잠은커녕 칠복을 훔쳐보느라 눈이 말똥말똥했답니다. 마치 쥐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칠복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죄송하옵니다. 부인, 조용히 하겠사옵니다. 칠복은 정중히 대답했지만 사실 그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자꾸 기웃거릴 때마다 가슴이 콩닥거렸지요. 젊은 혈기가 들끓어 올랐지만 애써 모른 척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정직했지요. 부인이 가까이 올 때마다
목덜미가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리 시끄럽지 않구나. 오히려 듣기 좋은 소리야. 순덕이 물레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그 덕에 순덕의 치맛자락이 칠복의 무릎을 스쳤고 향낭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답니다. 칠복은 코를 벌름거리며 그 향기를 들이마셨지요. 손이 참 야무지구나. 우리 영감 손은 이제 수저도 제대로 못 잡는데? 내 손은 마치 호랑이 발톱 같구나. 순덕이 칠복의 손을 잡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칠복의 굵은 손가락 사이를 간지리듯 훑었지요. 칠복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마치 번개를 맞은 것처럼 찌릿찌릿했지요. 이런 손이면 밤에 여인을 꽉 붙잡아도 놓치지 않겠네. 우리 영감은 이불도 제대로 못 잡는데 말이야. 순덕의 말에 칠복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바짓가랑이 어딘가가 봄날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 변했지요. 며칠이 지나면서 순덕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일부러 물동이를 떨어뜨리고는 아이고 소리를 질렀지요. 그것도 칠복이 지나갈 때를 노려서 말입니다. 허리가 삐끗했나 보구나. 칠보가 좀 도와주겠느냐? 칠복이 황급히 달려가 물동이를 들자 순덕이 그의 팔뚝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소를 고르듯 여기저기 만져보았지요. 어머, 팔뚝이 무쇠 같구나. 이런 팔이면 여인을 밤새 안아도 피곤하지 않겠어? 그 말에 칠복은 물동이를 들고 있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려 일부가 흘러넘쳤는데 그 물이 하필 순덕의 치마에 튀었지요. 아이고, 치마가 젖었네. 이제 벗어야겠구나. 순덕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하얀 종아리가 드러났는데 칠복은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하늘만 쳐다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날 권첨지가 한양 유기 전에 도자기를 납품하러 사흘 길을 떠난 후였습니다. 순덕이 노떼야에 물을 담아 공방에 나타났는데 저고리 깃을 아주 느슨하게 하고 있었지요. 속적삼이 훤히 비쳐 보였답니다. 더운데 몸이라도 씻어라. 땀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구나. 부인, 괜찮사옵니다. 칠복이 사양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부인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었지요. 매일 밤 부인을 생각하며 홀로 몸부림쳤답니다. 뭐가 괜찮으냐? 등에 흙이 잔뜩 묻었는데. 순덕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 칠복의 등에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그러면서 순덕의 손이 칠복의 옆구리를 간지렸습니다. 칠복은 간지러워서인지 몸을 베베 꼬았지요. 부인, 그만하시지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만하라는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이미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마치 가마 속의 불길 같았답니다. 순덕은 그런 칠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도 간절했지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람처럼 목말라 보였답니다. 칠보가,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영감님은 이미 반송장이고 나는 아직 팔팔한데. 순덕이 칠복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댔습니다. 느껴지니? 내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영감님 옆에선 죽은 것처럼 조용한데 내 앞에선 이렇게 미친 듯이 뛰어. 그 순간 칠복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그는 순덕을 와라 끌어안았지요.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먹이를 덮치듯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뒤뜰 대나무밭으로 뛰어갔습니다. 걸음이 너무 급해서 순덕의 치마가 들렸고 칠복은 바지 앞을 손으로 가리며 뛰었지요.
마치 도둑고양이들이 도망가는 것 같았답니다. 대나무밭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대나무들이 바람도 없는데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대나무는 두 사람 쪽으로 휘어지고 어떤 것은 부끄러운 듯 뒤로 젖혀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나무밭 전체가 한꺼번에 크게 흔들렸다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마치 깊은 한숨을 내쉬듯이 말입니다. 그날이 있고 며칠 후 칠복이에게 묘한 일이 생겼습니다. 칠복이 권첨지의 심부름으로 읍내 장터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늦여름에 햇살이 소나무 가지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가파른 길을 오르느라 등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숨이 차서 잠시 큰 바위에 기대어 쉬려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지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낮고 굵은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언제 나타났는지 바위 위에 삭발한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장삼이 산바람에 펄럭였고 그림자가 칠복을 덮었지요. 예.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이 엄습했지요. 스님은 바위에서 뛰어내려 칠복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너무 깊고 맑아서 칠복은 자신의 영혼까지 들여다보이는 것 같았답니다.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던 스님이 갑자기 허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지요. 하루아침에 관상이 변했구나. 칠복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순덕과의 일을 알아챈 것일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칠복이 더듬거리자 스님이 나무 지팡이로 땅을 한 번 찍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마른 우물에 샘이 솟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리라. 예, 칠복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스님이 또 한 번 지팡이로 땅을 쳤습니다. 주인이 제자에게 절하고 제자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리라. 그 말에 칠복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스님이 갑자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스님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는 듯 했지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더니 낮게 중얼거렸답니다. 큰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은혜를 잊지 마라. 베푸는 자가 진정한 부자니라. 그리고는 갑자기 칠복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지요. 그 눈빛이 번개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흰 상복과 붉은 베네옷이 한 집에 걸리리라. 스님, 그게 도대체. 칠복이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스님은 이미 몸을 돌려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마치 땅을 밟지 않고 가는 것 같았지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하늘이 정한 인연은 거스를 수 없느니라. 스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칠복이 정신을 차리고 뒤를 쫓아가 보았지만 마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소나무 가지만 살랑살랑 흔들릴 뿐이었답니다. 칠복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스님의 알쏭달쏭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인이 제자에게 절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흰 상복과 붉은 베네옷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리에 힘을 주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는지.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오니 순덕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칠복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빨래를 내려놓고 다가왔지요. 칠보가,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칠복은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지요. 침을 꿀꺽 삼키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답니다. 산에서 이상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스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순덕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의 얼굴색이 점점 변했답니다. 특히 흰 상복과 붉은 베네오지라는 말을 듣자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젖은 손이 저절로 배로 갔지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흰 상복과 붉은 베네옷이라. 순덕이 중얼거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 칠복도 알 수 없었답니다. 스님의 예언이 있은 후 칠복은 며칠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순덕과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만 갔지요. 가마터에서, 창고에서, 우물가에서 기회만 있으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이었습니다. 대나무밭에서 두 사람이 또다시 몰래 만나 서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지요. 달빛이 대나무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대나무가 살랑 흔들리더니 그 사이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권첨지였습니다. 권첨지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지요. 칠복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순덕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권첨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말했지요. 날이 서늘하구나. 곧불 조심하거라. 그 말만 남기고 권첨지는 느린 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칠복과 순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이 다 아시는구나. 순덕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답니다. 칠복은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이렇게 갚다니.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요. 그날 이후 권첨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부지런히 칠복을 가르쳤지요. 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날로 느려졌고 얼굴색은 점점 누렇게 떠갔답니다. 어느 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칠복이 공방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안에서 들렸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권첨지가 물레 앞에 쓰러져 있었는데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실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손에 들고 있던 사발이 산산조각 나서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물레는 아직도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칠복이 떨리는 손으로 권첨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권첨지의 몸을 안아들자 놀랄 정도로 가벼웠지요. 마치 속이 텅 빈 항아리 같았답니다.
한때 다부졌던 그의 몸이 이제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했습니다. 칠복은 서둘러 권첨지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이불에 누이자 권첨지의 몸이 더욱 작아 보였지요. 마치 이불 속에 파묻힌 것 같았답니다. 의원이 도착하여 권첨지의 맥을 짚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지요. 실처럼 가는 맥이 간신히 뛰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권첨지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배를 누르자 권첨지가 신음을 냈지요. 의원의 손가락이 배 한가운데를 눌렀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졌답니다. 마치 주먹만한 돌이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적취입니다. 뱃속에 나쁜 덩어리가 자라서 이미 온몸에 퍼진 것 같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역력했지요. 보아하니 1년은 넘은 듯합니다. 그동안 징후가 없었습니까? 춘덕이 갑자기 무언가 떠오른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고 보니 영감님이 요즘 밥을 잘 못 드셨어요. 국물만 겨우 드시고 그리고 가끔 뒷간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춘덕이 말을 하다가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서방의 병을 몰랐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의원이 약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 약도 잠시 고통을 덜어줄 뿐 기껏해야 한두 달, 아니 그보다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답니다. 권첨지는 사흘 만에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지요. 초점 없던 눈동자가 천천히 또렷해지며 주위를 둘러보았답니다. 갈라진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는데 목구멍에서 쉰 소리만 났지요. 아치, 보가.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스승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칠복이 황급히 권첨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물 좀. 춘덕이 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권첨지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입술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대부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답니다. 스승님, 천천히 드십시오. 칠복이 권첨지의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려 물을 먹였습니다. 한 모금 겨우 넘기자 권첨지가 살에 들린 듯 기침을 했지요.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들썩였고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를 반복했답니다. 잠시 후 권첨지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움푹 들어간 배 한가운데 불룩한 것이 만져졌지요. 이미 알고 있었다. 권첨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깊게 패인 주름이 더욱 깊어졌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지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턱이 바들바들 떨렸지요. 말해서 뭐 하겠나.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그보다 권첨지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부인. 서방님, 춘덕이 권첨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이 권첨지의 차가운 손을 감쌌지요. 미안하오. 젊은 당신을 이렇게 일찍 홀로 두고 가게 되어. 그런 말씀 마세요. 서방님은 나으실 거예요. 춘덕이 울부짖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거짓 희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첨지가 다시 칠복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칠보가 가까이 와. 칠복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권첨지가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대나무 밭에서 다 봤다. 그 순간 칠복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고 심장이 멎는 듯 했지요. 스승님,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고마웠다. 권첨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대신해 주었으니 이 집안의 불씨를 내가 지켜주었으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순덕과 칠복의 손을 잡아 포개 놓았습니다. 그의 차갑고 마른 손이 두 사람의 따뜻한 손을 감쌌지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권첨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맡 벽장을 가리켰습니다. 칠복이 열어보니 낡은 서책 한 권이 있었지요. 이것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기법이다. 내게 주마. 절대 남에게 보이지 마. 칠복이 서책을 받아들자 손이 떨렸습니다. 서책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스승님의 채취가 났지요.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의 얼굴은 눈물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부인, 칠복이와 잘 살아라. 내가 못 해준 것, 그가 해줄 것이오. 그리고 권첨지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손으로 순덕의 배를 가리켰습니다. 아이가 생기거든 내 이름을 이어다오. 비록 내 피는 아니지만 내 아이로 여기겠소. 순덕이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저도 모르게 배로 갔지요. 마지막 순간 권첨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칠복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지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이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고맙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는 순간 그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지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답니다. 스승님, 스승님. 권첨지는 그렇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갔지요.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마저 슬퍼하는지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상여꾼들의 발걸음이 무거웠고 곡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답니다. 안성읍내의 도공들이 모두 나와 길가에 늘어섰는데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지요. 권첨지가 만든 도자기를 아끼던 양반들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비단 도포가 빗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여를 따랐답니다. 권첨지, 어른은 참으로 훌륭한 장인이셨지. 그분의 손끝에서 나온 도자기는 혼이 담겨 있었어. 그렇게 권첨지를 떠나 보낸 칠복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공방을 한시도 비우지 않았습니다. 새벽 첫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물레 앞에 앉았고 별이 뜨는 밤늦게까지 가마를 지켰지요. 아이고, 또 금이 갔네. 칠복이 가마에서 꺼낸 항아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금이 항아리 전체에 퍼져 있었지요. 칠복은 밤마다 스승님이 남긴 비법서를 읽었습니다. 촛불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기며 외웠지요. 진사 3푼, 백토 5푼, 온도는 살같이 녹을 정도로. 칠복이 중얼거리며 다시 흙을 이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지요. 순덕이 점심을 가져왔을 때 칠복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준수했던 얼굴은 수척해졌고 탄탄했던 몸은 앙상해져 있었지요. 칠복아, 제발 좀 쉬어.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어. 춘덕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스승님의 명성을 제가 망칠 수는 없습니다. 부인, 칠복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의지만은 꺾이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지요. 항아리가 완벽했던 것입니다. 권첨지가 만들던 그 굵은 빛깔이 그대로 살아 있었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어. 칠복이 항아리를 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항아리를 적셨지요. 스승님, 보십시오. 제가 해냈습니다. 춘덕이 달려와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렸지요. 영감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지요. 그날부터 칠복의 명성은 조선팔도에 퍼져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새벽부터 공방 앞에 줄을 섰고 한양에서도 일부러 찾아왔지요. 칠복의 손에서 나온 도자기는 권첨지의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내려온 대감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대감은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도자기들을 둘러보았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구석에 놓인 항아리에서 멈췄습니다. 그것은 권첨지가 마지막으로 만든 작품이었지요. 붉은 유약이 마치 살아있는 빛처럼 선명했고 형태는 신이 빚은 듯 완벽했답니다. 이것을 사고 싶네. 얼마인가? 대감이 비단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황금빛 금괴가 쏟아져 나왔는데 눈이 부실 정도였지요. 칠복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많은 금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지요. 그것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항아리로 향했을 때 마치 스승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지요. 항아리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스승님처럼 보였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님. 그것은 팔 수 없습니다. 뭐라고? 이 금이 적단 말인가? 대감이 더 많은 금괴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칠복의 눈빛에서는 흔들림조차 없었지요. 그것은 스승님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온 천하를 준다 해도 팔 수 없습니다. 이런 건방진 놈을 봤나? 감히 나를 거절해? 대감이 수염을 부르르 떨며 화를 냈습니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으려 했지요. 하지만 칠복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혼이 담긴 작품입니다. 이것을 파는 것은 스승님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공방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지요. 칠복이 말이 맞소. 그건 권첨지 어른의 유품이요. 대감이라도 강제로 빼앗을 순 없소. 양반의 체면 때문일까. 대감은 무안한 듯 물러서더니 결국 다른 도자기를 사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칠복이가 금 10덩이를 거절했다더군. 스승님을 정말 존경하는구만. 사람들의 존경이 더해지면서 칠복의 도자기는 더욱 귀하게 여겨졌답니다. 한편 순덕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처음엔 입덧으로 고생했지요.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했고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지요. 칠보가 오늘은 발길질을 했어? 아주 힘이 센 것 같아. 순덕이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칠복이 조심스럽게 배의 귀를 대었지요. 그리고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3년상이 끝날 무렵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답니다. 아들이요. 튼튼한 아들.
산파의 손에 들린 사내 아이를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갓 태어났는데도 눈썹이 짙었고 코가 오뚝했지요. 영락없이 칠복을 닮은 얼굴이었답니다. 준덕이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말씀대로 이름을 지어야지. 네, 권득복이라 하겠습니다. 스승님의 성을 따서. 두 사람은 아이를 안고 권첨지의 위패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지요. 스승님, 보십시오. 이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칠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비록 스승님의 피는 아니지만 스승님의 이름을 이어받아 키우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가 마치 권첨지의 형상을 만드는 것 같았지요. 순간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는데 마치 권첨지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칠복은 안성에서 가장 유명한 도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방은 날로 커졌고 제자들도 여러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초심을 잃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물레를 돌렸고 밤늦게까지 가마를 지켰지요.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칠복이 물레를 돌리고 있는데 득보기가 다가왔지요. 이제 7살이 된 아이는 아버지를 빼닮아 영특해 보였답니다. 아버지, 저도 해보고 싶어요. 득보기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손을 잡아 흙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리고는 천천히 물레를 돌렸답니다. 먼저 흙과 친해져야 한다. 흙의 숨소리를 들어보렴. 흙이 숨을 쉬어요? 그럼 모든 것은 살아있단다. 스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야. 칠복은 아들의 작은 손을 감싸며 정성스레 가르쳤습니다. 마치 권첨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요. 옛말에 난득호도 어리석은 척하기가 가장 어렵다 했습니다. 권첨지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왜일까요? 때로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다 모두 잃는 법. 권첨지는 놓아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공방의 명맥도 집안의 평화도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말이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